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손에 쥐고 있는 것, 그 직사각형 기계 하나로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세상과 연결됐나요? 은행 일을 보고 음악을 듣고 누군가에게 영상통화를 하고 길을 찾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도 그 화면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이게 세상에 없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실감이 안 될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9일 이전까지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스티브 잡스는 무대 위에 올라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애플은 전화기를 재발명합니다. 청중은 환호했고 역사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갈라졌습니다. 아이폰 이전과 이후로.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무대 뒤에서 엔지니어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는 걸. 왜냐하면 그날 시연된 아이폰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순서가 어긋나면 멈췄습니다. 조금만 메모리가 흔들려도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계산이 틀렸더라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제품 발표가 세계 최대의 기술 참사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잡스는 밀어붙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왜 아이팟의 황금기 한복판에서 자기 손으로 자기 제국을 무너뜨리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전쟁 같은 개발 과정을 끝까지 버텼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아이폰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미래를 본 한 사람이 어떻게 현재의 상식과 내부 반대를 전부 부숴버렸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 말 애플은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팟은 단순한 mp3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화였고 상징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 귀에 꽂힌 흰 이어폰은 그 자체로 애플의 로고였고 한때 망할 것 같았던 애플을 다시 살린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영자라면 그 성공을 더 키우는 데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 성공의 끝을 먼저 봤습니다. 음악 재생 기능이 들어간 휴대전화가 보급되면 사람들은 굳이 아이팟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애플의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이 다른 산업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잡스의 가장 무서운 경영 철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잡아먹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현재의 성공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잡스는 현재의 성공을 스스로 파괴해서라도 미래를 먼저 차지하려 했습니다. 아이폰은 새로운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팟이라는 성공을 스스로 죽이기 위해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아이폰의 시작이 원래 전화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애플 내부에서는 이미 스타일러스 없이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멀티터치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기술을 더 큰 기기, 즉 태블릿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보다 아이패드의 씨앗이 더 먼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방향이 바뀝니다. 계기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이 밀던 스타일러스 기반 태블릿이었습니다. 잡스는 스타일러스를 극도로 혐오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개의 스타일러스를 갖고 태어났다. 손가락보다 더 직관적인 입력 장치는 없다는 것. 그것이 그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동시에 휴대전화 시장의 위협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태블릿을 잠시 멈추고 이 기술을 더 작게 줄여 전화기 안에 집어넣으라고. 바로 이 순간 프로젝트 퍼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이폰 개발에서 가장 치열했던 내부 갈등 중 하나는 운영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건 기술 선택이 아니라 아이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맥 OS X를 줄여서 넣자는 스콧 포스톨 진영이었고 다른 쪽은 아이팟 OS를 확장하자는 토니 파델 진영이었습니다. 토니 파델의 주장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배터리 한계, 성능 제약, 발열 문제 등 전화기에 무거운 OS를 넣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반면 스콧 포스톨의 주장은 야심찼습니다. 아이폰을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주머니 속 컴퓨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의 갈등은 회의실 논쟁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의 싸움이었죠. 잡스는 결국 스콧 포스톨 쪽을 택합니다. 바로 맥 OS X 기반. 이 결정은 엄청난 기술적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데스크톱급 운영체제를 손안의 기기에 맞게 극단적으로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폰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나중에 앱스토어 생태계가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잡스는 당장의 안정성보다 미래의 확장성을 택한 겁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해서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 휴대전화에서 물리적인 키보드가 없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블랙베리와 팜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쿼티 키보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애플 내부에서도 강하게 반대가 나왔습니다. 핵심 경영진 중 일부는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사람들이 유리 화면 위에서 글자를 입력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매우 합리적인 반대였습니다. 당시 가상 키보드는 누구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잡스는 단호했습니다. 물리적인 키보드는 화면 절반을 영원히 차지하는 고정된 촉쇠라는 것. 화면 전체가 인터페이스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버튼이 바뀌어야 하며 기기 자체가 유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좋은 키보드 달린 전화기를 만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화기의 개념 자체를 다시 쓰려 했던 겁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팀이 만든 가상 키보드 프로토타입이 충분히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 갈등은 정리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화면 키보드는 그 내부 전쟁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아이폰 출시를 몇 달 앞둔 어느 날 잡스는 주머니에서 시제품을 꺼내다가 멈춥니다. 화면에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폰 시제품은 플라스틱 화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볍고 만들기 쉬웠고 양산이 가능했으니 당시로선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리로 바꿔라.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시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량 생산 가능한 강화 유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코닝의 CEO를 직접 찾아갑니다. 기술은 있었고 단지 그 물량을 그 일정에 맞출 체제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잡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다. 그 집요함 끝에 코닝은 공장을 개조하고 생산 라인을 돌려 출시 일정에 맞춰 유리를 공급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소재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스마트폰이 강화 유리 스크린을 쓰게 된 표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잡스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표준화를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 시장의 권력은 제조사가 아니라 통신사가 쥐고 있었습니다. 기기의 모양, 기능, 탑재 서비스, 심지어 어떤 로고가 들어갈지까지 통신사가 결정했습니다. 제조사는 사실상 하청업체에 가까웠습니다. 잡스는 이 구조를 혐오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100% 통제하는 구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조건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호라이즌 같은 대형 통신사들은 애플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잡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업계 2위였던 싱귤러 이후에 AT&T와 1년 반에 걸친 기밀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약이 만들어집니다. 애플이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100% 통제하고 통신사는 판매 파이프 역할만 하는 것이었죠. 당시로선 전례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계약 덕분에 아이폰에는 통신사 로고가 붙지 않았고 애플은 사용자 경험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산업에서 주도권이 통신사에서 제조사로 넘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폰 개발팀은 애플 내부에서도 완전히 분리된 채 움직였습니다. 프로젝트 퍼플 팀은 일종의 격리 구역에서 일했고 팀원들은 가족에게조차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보안 인력이 배치됐고 출입은 철저히 통제됐고 개발실은 외부 시야에서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이런 환경은 창의적 몰입을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스트레스도 나왔습니다. 개발 막바지에는 오류, 버그, 일정 압박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복도에서 고성이 오가는 일이 흔했다고 전해집니다. 사표를 던지고 나갔다가 며칠 뒤 다시 돌아오는 엔지니어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스티브 잡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설득하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아이폰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앱스토어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잡스가 이걸 원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외부 개발자들이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는 걸 매우 경계했습니다. 또한 안정성, 사용자 경험이 망가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안은 웹 기반 앱이었고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앱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이 사회와 경영진은 웹 앱만으로는 아이폰의 잠재력을 다 살릴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용자들이 이미 비공식 앱 설치와 탈옥에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잡스도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SDK와 앱스토어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애플식 방식은 분명했죠. 아무나 배포하는 개방이 아니라 애플이 검수하고 승인하는 통제된 개방. 완전히 열지 않고 완전히 닫지도 않는 구조. 그리고 바로 그 구조가 아이폰을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2007년 1월 9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완벽한 발표를 받습니다. 음악이 재생되고 전화가 걸리고 웹이 열리고 이메일이 확인됩니다. 청중은 환호했고 기자들은 감탄했고 경쟁사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아이폰 시제품은 조금만 순서가 틀어져도 멈출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골든 패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능을 어떤 순서로 씌워내야 메모리가 버티고 오류가 나지 않고 제품이 끝까지 살아남는지를 계산한 경로를 말이죠. 발표는 자유로운 데모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생존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잡스는 그걸 끝까지 해냅니다. 청중은 환호했고 역사는 그 순간을 혁신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엔지니어들은 발표가 끝날 때까지 거의 숨도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폰은 완벽해서 등장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래를 믿고 던져진 제품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은 한 명의 천재가 낳은 기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아이팟을 스스로 죽이는 결단, 운영체제를 둘러싼 내전, 물리 키보드를 없애는 반란, 플라스틱을 버리고 유리로 바꾸는 집요함, 통신사를 무력화시킨 협상, 앱스토어를 둘러싼 철학적 갈등, 그리고 발표 직전까지 이어진 기술적 공포. 아이폰은 기술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반대를 밀어붙인 결단의 집합체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잡스가 특별한 이유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었다는 것, 더 빠른 컴퓨터를 가져서가 아니었다는 것. 그는 다만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조금 더 오래 아직 모른다고 버텼던 사람입니다. 사표를 던진 엔지니어가 며칠 뒤 다시 돌아왔던 건 잡스가 강요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프로젝트가, 그 비전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코닝의 공장이 라인을 바꾼 건 잡스가 무섭기 때문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믿음이 전염됐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현재의 상식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그 결정을 의심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혁신은 언제나 나중에는 필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건 늘 무모하고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무모함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혹은 당신 안에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어쩌면 그게 바로 미래가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미래는 항상 그런 사람의 손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여기 한 줄만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골든 패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통찰 기록이었습니다.